자, 물질의 세 가지 상태에는 고체, 액체, 기체가 있습니다. 그죠? 고체, 액체, 기체가 있는데, 물어볼게요. 얘는 고체야, 액체야, 기체야? 분필은 고체죠. 왜? 그러게요. 아니,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수업의 핵심입니다. 담임쌤이 고체랬어요. 이거 왜 고체인데? 에 대한. 딱딱해서. 고체, 액체, 기체를 결정하는 요인은 결국 뭐냐면, 모양하고요. 외부에서 힘을 줬을 때, 부피가 변하느냐 안 변하느냐 두 가지를 기준으로 보통 설명할 수 있어요. 이 두 가지 내용을 조합해서 그냥 쉽게 설명하는 게 딱딱해서요인 거야. 자, 첫 번째 모양, 형태는 고체는 변해요, 변하지 않아요? 가만히 놔뒀을 때. 자, 아니 가만히 놔뒀을 때. 등 같은 거 있잖아요. 한 10년, 200년 지나면 까지지 않을까요? 뭐가? 아니 그건 이제 외부에서 어떤 힘이나 이런 게 가해지지 않았을 때. 고체. 그건 상태 변화한 거잖아. 열을 받은 거잖아. 그러니까 열 변화나 그런 게 없다고 가정할 때 열이나 뭐 화학 변화 이런 것들이 생기지 않고 가만히 놔뒀을 때 바로 변하느냐인 거지. 안 변하죠, 얘는. 즉, 고체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지? 액체는 액체의 모양은 기체도 그 물질을 어디다 담았느냐에 따라서 변하죠. 맞지? 그래서 고체는 형태가 변하지 않고 액체나 기체는 그 담는 용기에 따라서 변화합니다. 그러면 이런 이야기를 물어볼 수 있죠. 쌤, 모래는요? 모래는요? 라고 하면은 내가 어떻게 대답을 하게 되느냐? 모래 알갱이들이 모여있는 그 전체의 형태는 변화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모래 알갱이 하나하나는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죠. 맞지? 그러니까 고체는 형태가 변하지 않은 거야. 모래는 모래 집단이 아니라 모래 알갱이 하나하나를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 두 번째. 외부에서 힘을 줬을 때, 외부에서 압력을 더 늘렸을 때 부피가 변하느냐 변화하지 않느냐로 또 나눌 수 있어요. 고체는 변합니까? 꽉 누른다고 얘가 모양이 변해? 부피가 변해?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죠. 이런 거가 고체인 거지. 액체는 어떨까요? 액체는 외부 압력에 따라서 부피의 변화가 거의 변화하지 못합니다. 기체는 우리가 지난주에 배운 내용 있잖아. 외부 압력에 따라 기체의 부피가 변하는 것을 무슨 법칙이라 그랬다? 그렇지.
왜 기체만 이렇게 변하게 되느냐에 대해서요. 특히 이 액체나 기체에서 그 담는 용기에 따라 그 형태가 변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면요. 이거를 흐르는 성질이라고 합니다. 담는 용기에 따라서 빈 공간을 최대한 없애고 그 사이사이로 다 움직여서 들어가는 것을 흐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해서 그냥 보통 우리가 유체라고 묻기도 하는데 이렇게 흐르는 성질이 있으면서도 왜 액체는 변화가 없고 기체는 다시 변하게 되느냐, 그리고 고체는 왜 변화하지 않느냐에 대해서 그 입자 모형을 확인하잖아요. 그러면 고체는 어떤 형태로 배열이 되느냐면 보통 이렇게 많이 그립니다. 어떻게 배열되어 있어요? 자, 일단 입자 배열 형태. 매우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죠? 그리고 입자 간 거리는 입자와 입자 사이의 거리는 매우 가깝게 위치하고 있다는 것이 보이죠. 맞지?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입자와 입자 사이의 인력이 매우 큽니다. 인력이 매우 크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벽을 쿡 찔러도, 칠판을 쿡 찔러도 손가락이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가죠. 왜? 생각해봐. 여기를 이렇게 찔러 넣었을 때 요 입자와 입자 사이 인력이 강하니까 내 손가락을 밀어 넣을 틈이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긴다는 거지. 그리고 이렇게 틈 없이 따닥따닥 강하게 붙어 있으니까 내가 얘를 힘을 줘서 누른다고 더 밀고 들어갈 빈틈이 별로 없죠. 그지? 거기에 지네들끼리 인력이 강하니까 가만히 놔둬 늘대로 쌓여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형태의 변화도 없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그럼 액체는 어떻느냐? 비슷하게 알갱이를 12개 그렸으니까 여기도 한 12개 정도 그려야 되겠죠?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약간 이런 느낌? 어떤 것 같아요? 얘랑 비교하면. 일단 배열이 규칙적이다, 불규칙적이다? 불규칙적하죠. 입자와 입자 사이의 거리는 입자와 입자 사이 빈 공간이 없을 만큼 아예 없진 않지만 조금 없는 편이죠. 그리고 인력은 약합니다. 입자와 입자 사이의 인력이 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물에다가 손을 담글 수 있죠. 이 사이에 이렇게 손을 담그면 저절로 어떻게 된다? 입자와 입자 사이의 인력이 약하니까 저로 끌어당기는 힘이 약하니까 조금씩 뭘 당겨서 빈 공간을 만들어 주는 거지. 손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대신에 요 간격보다 더 줄어들려고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따로 각자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외부에서 누른다고, 압력을 가한다고
빈 공간을 더 줄이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번 주말에 엄마한테 혼날 각오를 하고 혼나면 선생님이 시켰어요 라고 이야기를 해도 되는 실험 하나를 추천해 드릴게요. 집에 이건 어머니의 도움을 받으면 더 좋긴 합니다. 부엌에 전분가루라는 가루가 있을 거예요. 보통 이제 전분가루라는 건 뭐 전이나 튀김 같은 거 할 때 반죽을 더 쫀득하고 찰지게 잘 들러붙게 만드는 가루가 있어요. 밀가루보다 더 고운 가루예요. 그거 종이컵으로 반컵. 너무 많이 하면 엉망되니까. 그리고 물도 그 전분가루 양만큼 반컵. 이 두 개를 비빔밥 해 먹는 큰 그릇 있죠. 우리 샐러드나 비빔밥 뭐 아니면 야채 무침 같은 거 할 때 쓰는 볼. 여기에 두리를 넣고 막 섞어요. 그러면은 물처럼 돼. 약간 끈적한 물. 줄줄줄 흐를 거거든요. 걔를 요렇게 해가지고 종이컵으로 떠서 손 위에 이렇게 싹 부어. 그럼 여기 고이겠지? 이 상태로 손가락에 힘을 싹 풀면 요 손가락 틈이 생기는 거 어떻게 돼? 주르륵 흘러내립니다. 자, 흘러내리면 다시 손을 다시 요렇게 하고 얘네들 다시 떠서 손 위에 올려요. 이 상태로 꽉 쥐면 어떻게 되게? 그대로 딱 굳어요. 딱딱하게 고체처럼 굳어. 그리고 이렇게 꽉 잡고 있으면 이렇게 하면 안 쏟아지거든. 근데 여기서 힘을 싹 풀잖아. 이렇게 딱딱하게 굳었을 땐 이렇게 힘 빡 주고 있으면 여기서 안 흘러내려요. 다시 이렇게 딱 했지. 손가락 힘을 싹 풀지. 줄 흐릅니다. 무슨 실험인지 알겠어요, 요거? 여러분들한테 입자 배열이 이 모양일 때하고 이 모양일 때의 차이를 느끼게 해주는 거예요. 정확하게는 거기에 들어간 전분가루가 뭐 역할을 한다? 입자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대신에 여기에 있는 입자간 인력 있지? 이 입자간 인력과 간격을 만들어주는 게 누구다? 물인 거예요. 인력과 간격을 만들어내는 게 물인 거야. 그래서 내가 힘을 좀 덜 주면 입자 배열이 이런 상태가 되니까 뭐의 성질이 더 강하다? 액체 성질이 강한 상태가 돼서 주르륵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 대신에 순간적으로 내가 힘을 빡 줬잖아. 그러면은 전분 알갱이 사이의 거리가 이렇게 줄어들면서 빈 공간이 딱 없어지고 물이 바깥으로 스며나와. 그러면 그때 전분 알갱이만 보면 무슨 상태가 된다? 고체 같은 상태가 되는 거야. 그럼 여기서 흐른다 안 흐른다 이렇게 꽉 잡고 있는 동안은 안 흐르죠. 왜? 고체 상태니까. 대신에 힘을 싹 풀어주면 다시 입자 배열이 어떻게 된다? 이렇게 바뀌겠지. 힘을 뺐으니까. 그죠? 그럼 어떻게 된다? 쭉 흐릅니다. 너무 많이 하면 엉망되고 먹는 걸로 장난치면 혼난다라는 우리 조상 대대로의 명언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쓰시면 돼요. 내가 볼 때 반컵이면 돼, 종이컵으로. 예, 교실에서 해볼라 했더니 너무 엉망이 되더라고. 그렇겠지? 쉬는 시간 누가 치울 거야, 그지? 그러니까 집에서 하세요. 싱크대 옆에서. 알겠죠? 자, 기체. 기체는 간격이 너무 멀기 때문에 동그라미를 줄일게요. 9, 10, 11, 12. 이 입자를 이 배열 모양으로 바꾸면 이만큼씩 간격이 떨어지겠지.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얘가 작은 입자인 게 아닙니다. 입자 크기 같은 거예요. 단지 우리가 축소해서 보고 있는 거야. 자, 배열은 매우 불규칙적이고요. 매우 멉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자간 인력은 사실상 없습니다. 원래 있긴 한데 중등 과정에서는 없다고 친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가장 정확한 표현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봐봐.
여러분들 그거 생각해 봐요. 땅에서 달리기 하는 거랑 수영장에서 달리기 하는 거랑 어느 게 더 쉬워요? 여기서 수영장이라는 건 몸을 물에 담근 상태로 뛰는 걸 말해요. 누가 쉬워? 땅에서 뛰는 게 쉽지. 왜? 땅에서 뛰다 보면 막 공기가 와서 부딪히죠. 바람이 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막 머리카락도 날리고 막 옷도 펄럭거리고 하잖아. 그게 우리 공기의 저항이라 그러잖아요. 그 저항이 왜 생기냐? 이 입자들이 와서 부딪히는 거야, 내 몸에. 공기 입자들이. 내가 뛰니까. 그지? 근데 물은 훨씬 많이 부딪히겠네요. 맞지? 그리고 얘네들이 비켜날 때 빈 공간이 많어, 적어. 얘보다 적죠. 맞지? 그러니까 뛰기 쉽다, 어렵다? 어렵다. 공기는 얘보다는 쉽죠. 이해가 돼요? 자, 해서 이렇게 세 가지 상태가 있다는 걸 간단하게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자, 여기 일단 정리 빨리. 정리 다 했나요? 빨리 필기. 저는 요 다음 단계까지 바로 연결해 갈게요. 문제는 자 봐봐. 고체가 있고 액체가 있고 기체가 있죠. 이 상태가 이렇게 고체, 액체, 기체 상태는 각 물질별로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바뀔 수 있나요? 바뀔 수 있죠. 되게 쉬운 거잖아. 잘 생각해 봐. 물이라는 녀석 있죠. 물의 고체 상태를 우리가 뭐라 그러죠? 얼음이라 그러죠. 액체 상태를 물이라 그러고요. 기체 상태를 수증기라고 하잖아요. 맞지? 이 얼음과 물과 수증기를 결정하는 요인은 뭔데요? 얼음을 물로 만들고 물을 수증기로 만들려면 뭐가 필요해? 온도. 정확히 열 에너지죠, 열 에너지. 맞지? 그럼 봐봐. 고체가 액체로, 액체가 기체로, 혹은 고체가 기체로 가는 변화엔 우리가 물체를 가열해주는 열에 의해서 이렇게 열과 온도에 의해서 상태가 변하고 물론 압력에 의해서도 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주로 온도에 의한 변화를 많이 이야기하는데 고체가 액체가 되는 변화를 우리는 융해라고 합니다. 자, 이거 글자 조심해야 돼요. 나중에 2학년 2학기에 가면 융해 말고 용해라는 것도 배워요. 좀 이따가 설명을 할 건데. 자, 융해는 가열을 통해 가지고 고체가 액체가 되는 것을 우리는 융해라 그럽니다. 쉽게 말하면 녹는다, 녹았다라는 말이 되는 거죠. 알겠어요? 근데 재밌는 건 용해도 녹았다로 설명이 되는 말이에요. 이건 어떻게 녹는 거냐? 설탕이 물에 예를 들자면 이런 거야. 설탕이 물에 녹는 거. 섞여 들어가는 거죠. 용질이라고 하는 어떤 입자들이 용매라고 하는 물질에게 섞여 들어가는 현상을 우린 용해라고 합니다. 한글로 번역하면 둘 다 뭐가 된다? 녹았다가 되는 거죠. 하지만 녹는 형태가 다르다. 그지? 두 가지 구별할 수 있겠죠? 자, 어쨌거나 그렇고요. 액체가 기체가 되는 변화를 우리는 기화라고 합니다. 그리고 고체에서 액체를 거치지 않고 바로 기체로 가는 경우도 있어요. 이걸 우리가 승화라고 해요.
자, 그리고 봐봐. 그 반대쪽으로도 변화가 되나요? 되죠? 맞지? 자, 하나씩 따져볼게요. 기체가 액체로 바뀌는 거, 액체가 고체로 바뀌는 거, 혹은 기체에서 바로 고체로 가는 경우도 있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얘네들은 우리가 각각 뭐라 그러느냐? 기체에서 액체로 되는 거, 즉 기화의 반대죠. 맞지? 여기를 액화라고 하고요. 액체가 고체가 되는 현상은 뭐라고 한다? 뭐? 유용, 육용, 응고라고 합니다. 방금 말한 단어 어디서 비슷한 단어 읽어본 적 있는 거지? 자, 방금 비슷한 단어가 뭐냐면 용융이라는 말이 있어요. 육룡이 아니고 용융. 이건 뭐냐면 자, 가열을 통해 고체와 고체가 녹으면서 섞이는 현상을 용융이라고 합니다. 우리 합금 같은 거 만들 때 있잖아. 금속 여러 개를 섞여서 녹으면 얘네들의 성질이 섞여서 다른 원래 가지고 있는 성질보다 좋은 성질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런 거 할 때 하는 작업이 용융이에요. 가장 대표적으로 뭐 철에다가 탄소나 니켈 같은 성분을 섞어주면 더 단단해지고요. 선생님이 좋아하는 취미 야구에서도 알루미늄만 가지고 하면 너무 약하단 말이야. 알루미늄과 마그네슘을 섞은 듀랄루민이라는 그런 금속은 가볍고도 매우 튼튼해서 비행기 같은 거 만들 때 써요. 그리고 거기에 스칸듐이라는 원소를 더 섞어주면 더 단단해지고 더 탄력이 좋은 금속이 돼. 그럼 이제 야구 방망이로 쓰기 참 좋은 재질이 되죠. 오케이? 뭐 그런 것들도 있어요. 아니면 철에다가 원소를 섞었더니 녹 안 쓰는 철 만들어지잖아. 녹이 슬지 않는 철. 스댕. 알아요? 스댕? 스테인리스. 여러분들 학교 급식 식판. 그 철쇠로 된 쇠식판 있죠? 녹 쓸어 안 쓸어? 녹 안 쓸지? 그거는 철에다가 불이랑 니켈이랑 코발트 조금씩 섞은 거. 뭐 이런 식으로 섞어서 만들 때 만드는 방법이 용융입니다. 녹으면서 저절로 섞이게 하는 거. 알겠죠? 자, 그래서 액체가 고체가 되는 걸 응고라고 하고요. 기체가 액체를 거치지 않고 바로 고체로 가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도 승화라고 하는데 이렇게 해버리면 무슨 문제가 생겨요? 자, 여기 보니까 얘도 승화고 얘도 승화지. 그럼 뭐 해야 돼? 둘을 구별할 방법을 만들어 줘야 되죠? 그래서 어떻게? 위의 승화는 고체가 기체가 된다라고 이렇게 표시해 주는 거야, 뒤에. 그럼 밑에 승화는 기체가 고체가 되는 거라고 표시를 해주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사실 문장을 읽어보면 다 어느 정도는 해석이 돼요. 근데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보기 어려운 거죠. 승화하는 거는. 근데도 은근히 꽤 많거든. 그럼 어떤 것들이 승화하는 예인지는 따로 알아두면 좋을 거 아니야. 그죠? 자, 뭐가 있느냐. 첫 번째. 베땡킨 라빈스 3땡에 아이스크림을 주문해서
포장을 해달라 그러면 뭔가를 넣어주죠. 말 그대로 드라이, 마른 아이스, 얼음이잖아. 왜 드라이 아이스를 마른 얼음이라 하냐? 얘는 액체가 존재하지 않아요. 사실 드라이 아이스의 정체는 뭔지 아는 사람 혹시? 독서 열심히 하나 본데? 이산화탄소 기체를 엄청나게 높은 압력과 저온으로 압축을 해버리면 딱딱하게 굳어버리거든요. 그게 드라이 아이스예요. 그러면 그 상태에서 바로 뭐로 바뀐다? 기체 이산화탄소로 바뀌는 거야.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나프탈렌이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혹은 얘를 다른 말로 좀약이라고 하는데 본 적 있는 사람? 뭔지를 모르죠. 뭔지 아는 사람 혹시 나프탈렌? 뭔지 알거나 본 적 있는 사람? 이거 은근히 학교가 좀 낡은 학교 건물 남자 화장실에서 꽤나 발견이 잘 됩니다. 바퀴벌레약은 아니고 변기에 보면 어떤 플라스틱 통에 박하사탕 비슷한 흰색 알갱이들이 들어있는 걸 본 적 있을 거야. 바둑돌 아닙니다. 그렇지, 바둑돌 모형인 그거. 화장실 변기에 누가 바둑돌을 빠뜨려서 갖다 버렸나 싶죠. 보통 변기에 있거나 아니면 같은 물건이 어디서 많이 발견되냐면요. 시골에 할머니, 할아버지 사시는 집, 시골 아니고 도시에서도 종종 옷장 안에서도 발견됩니다. 물 먹는 하마로 요즘에 대체되어서 보기 힘든 그거예요, 사실은. 요즘은 물 먹는 하마라 그래서 그 옷이나 이불 같은 거 보관하는데 습기를 흡수해가지고 다른 벌레나 곰팡이 이런 것들이 슬지 못하도록 한단 말이야. 근데 옛날에는 그런 물질들이 없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를 넣어뒀다? 나프탈렌이라는 놈을 넣어두는 거야. 그러면 얘가 어떻게 그 바둑알 모양의 나프탈렌이 승화가 되면서 기체로 바뀌어서 그 이불장 안에 이제 가득 차겠죠. 그러면 얘 때문에 뭐 곰팡이나 다른 옷을 좀 부식시키거나 색깔을 변하게 하는 그런 다른 물질들이나 다른 생명체들이 거기에 들러붙어 있지 못하게 죽게 만들어주는 거지. 선생님 어릴 때는 그 왠지 모를 그 약간 민트 느낌 나는 그 상쾌한 향이 좋아서 막 이불장 안에 일부러 들어가서 숨어 있고 그랬어요. 요즘은 거진 다 물 먹는 하마로 대체됐죠. 나도 보기 힘듭니다. 근데 종종 그러다 보니까 어디? 화장실 남자 소변기 그 부근에서 발견이 되죠. 바둑알 아닙니다. 나프탈렌이에요. 근데 뭐다? 얘도 승화합니다. 액체 상태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 더. 부산에서 참 보기 힘든 거. 서울, 경기, 최소한 경북 위로 가요. 눈 말고. 다 같은 겁니다. 상고대라는 게 서리상자이기 때문에 설이나 성에 혹은 상고대라고 부르는 건데 되게 추운 날 아침에 저기 경북이나 이 추운 지방에 갔을 때 아빠차 유리창에 눈 온 것처럼 하얗게 뭐가 얼어붙어 있죠. 그게 얘네들이에요. 원래 그게 겨울이 아니라 봄이나 여름, 가을이었으면 이슬이 맺히는 건데 겨울철에 하얗게 얼어붙는 게 생긴단 말이지. 우리 책에 그림 있나? 저기 있네요. 저기 봐봐. 나무에도 있고 저 유리에도 그 그림이 있네. 저기 어디 56쪽에 그림 봐봐. 쟤네들 유리에 저거 끼는 거. 유리나 나뭇잎에 들러붙어서
마치 하얗게 누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게 사실은 뭐냐면 공기 중에 있던 수증기가 바로 얼어붙어 버리는 거예요. 액체를 거치지 않고. 그래서 저렇게 눈의 결정 모양이 그대로 남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밑에 얘가 있죠. 인스턴트 스프. 이거는 진공 동결 건조라는 방법이거든요. 어떤 거냐? 자, 우리 라면 스프를 만들려면 실제로 공장에서는 국을 끓여요. 우리가 라면 국물로 만들고 싶은 국을 실제 재료를 다 집어넣고 끓여. 엄청 진하게. 그러면 인스턴트 커피는 공장에서 실제로 우리 커피 가루 있잖아, 원두 가루. 그걸 이용해서 커피를 추출해서 왕창 만들어. 커피 자체를, 진한 커피를. 그리고 얘네들을 그대로 얼려버려요. 급속 냉동. 딱 얼려놓고 어떻게 하느냐. 얼어있는 국물들 혹은 커피를 커피 얼음이나 국물 얼음이 돼 있겠지. 걔네들이 들어있는 통을 진공 펌프로 쫙 진공으로 잡아 당겨 버리는 거야. 공기압을. 그럼 어떻게 되느냐. 덩어리로 얼어있던 얼음에서 수증기가 바로 빠져버립니다. 얼어있는 상태로 그대로 마르는 거예요. 수분이 빠져나가서. 그러면 그렇게 얼음이었던 자리에서 수분이 빠져나가면 얼음인 자리가 상당히 빈 공간이 되겠지. 물이 있던 자리가 다 빈 공간으로 빠질 거 아니야. 수증기로 다 빼냈으니까.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그 덩어리를 기계로 가루 박살 분쇄를 해가지고 낱개 포장에 넣어 놓은 거야. 그러니까 뭐만 넣어주면 돼? 뜨거운 물만 넣어주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야. 어느 정도까지. 이게 라면 스프고 인스턴트 커피예요. 그리고 원두에서 커피를 추출을 미리 한 걸 얼려서 만든 가루인 거죠. 그러니까 얼음에서 수증기를 빼야 되는 거라서 진공 동결 건조라고 합니다. 알겠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또 뭐 있지? 승화. 아이오딘. 여기에는 지금 책에 나오질 않는데 아이오딘도 이겁니다. 자, 대신에 주의. 나머지들은 여러분들이 찾아보면 되는데 조심해야 될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고체, 액체, 기체를 구별할 때. 수증기랑 김이랑 같은 거게요? 다른 거게요? 우리 추운 날 밖에서 입에서 공기를 후웅 내뿜으면 허옇게 올라가잖아. 그거 김이죠. 주전자에 막 물 끓이면 허옇게 증기가 올라가잖아. 그걸 우린 김이라고 하거든요. 그 김과 수증기는 같은 거다, 다른 거다? 네, 다른 겁니다. 어떻게 다르냐? 자, 주전자죠. 그냥 대충 그렸습니다. 왜? 그림이 너무 이상한가? 다시. 자, 주전자. 여기에서 이렇게 슉, 요렇게 이제 거품, 이게 허옇게 김이 올라오잖아. 잘 보세요. 여기 색깔 없는 곳 있죠? 안 보이는 곳.
안 보이는 곳이 수증기고요. 요 위에 무슨 색으로? 흰색을 띠는 부분 있잖아. 여기가 김인데 참고로 김은요 액체입니다. 안경 쓰는 사람은 우리 마스크 끼고 이렇게 숨 쉬다 보면 선생님 안경에도 이거 허옇게 끼잖아. 액체인 거예요. 수증기는 그 입자가 물 분자, 물 입자 하나하나라서 우리 눈에 안 보이는데, 김은 뭐냐면 이 입자들이 온도가 내려가서 지네들끼리 뭉쳐진 거예요. 뭉쳐져서 꽤나 큰 알갱이가 된 거예요. 원래 작은 분자라는 알갱이들이 뭉쳐져 만들어진 큰 물방울이 생긴 거예요. 그게 김이고 안개고 구름입니다. 즉 우리 눈에 허옇게 보인다. 기체다 액체다? 액체예요. 기체는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거야. 특히 수증기는. 허옇게 보인다? 하늘의 먹구름으로 보인다? 빛의 진행을 방해할 만큼 커진 이런 입자들은 액체입니다. 아시겠죠? 요거 헷갈리면 안 돼요. 나머지는 지금 우리 책에 보면 어디? 54쪽, 55쪽, 56쪽에 각각의 상태 변화의 예시들이 나와 있거든요. 지금 칠판 적혀 있는 거 한번 정리하시고 요거 한번 읽어보세요. 요거 읽어보시고 요거 설명이 좀 필요하다 싶은 거는 이따가 30분 요거 필기하는 시간에서 35분에 시작할 거니까요. 그때 질문을 받고 그 다음 설명을 이어갈게요. 쉬는 시간. 자, 57쪽 한번 펴볼게요. 자, 상태의 변화에 따른 물질의 성질 변화. 자, 간단하게 말해서 고체, 액체, 기체 상태가 변하더라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가 물질의 성질입니다. 무슨 소리냐면요. 분자라는 개념이 있어요. 입자 설명할 때 한번 이야기가 나왔었죠. 그지? 이 분자라는 녀석이 있는데 그 물질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가장 작은 단위 입자를 우리는 분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상태가 변하게 될 때 있잖아. 상태가 변할 때는 물질의 상태가 변할 때 분자 배열, 분자와 분자 사이의 거리, 분자와 분자 사이의 인력은 변화하지만 분자 그 자체, 여기서는 분자가 다른 분자로 바뀌지는 않아요. 상태 변화에서는.
즉 아까 뭐였다? 물의 고체를 얼음이라고 그러고 물의 액체를 물이라고 그러고 물의 기체를 수증기라고 했잖아요. 하지만 얘네들은 물 분자 자체가 변한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분자 종류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성질은 그대로 일정하게 유지가 됩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량 변화. 질량의 변화에서도 동일해요. 분자 자체의 종류만 바뀌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분자의 수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대신에 주의할 게 있어요. 기화나 승화가 일어날 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다? 무언가가 기체로 변했을 때 있죠. 맞지? 기체로 변해서 흩어지면 감소된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나 만약에 그 실험 자체를 완전히 밀폐되어 있는 어떤 용기, 통 속에서 만약에 실험을 했다 쳐. 완전히 밀봉된 통 안에서. 그러면 그 질량은 어쨌거나 그 입자들은 어쨌거나 그 통 안에 남아있죠. 그러면 질량이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뚜껑 열어놓으면 다 날라 흩어질 거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처럼 보인다? 감소하는 것처럼 보인다. 우리 그거 있었죠. 그 증발 이야기할 때 양쪽의 거름 종이를 똑같이 딱 평형을 맞춰놓고 한쪽에 아세톤을 이렇게 떨어뜨리면 아세톤이나 알코올 같은 거 떨어뜨리면 어떻게 된다? 맨 처음에는 떨어뜨렸으니까 떨어진 쪽이 무거워서 이렇게 내려갔지. 근데 시간이 지나고 얘네들이 증발해서 날아가면 어떻게 된다? 다시 균형이 맞춰졌잖아. 이거는 어떻게 된 거다? 공기 중으로 열려 있으니까 날라서 도망갔으니까 가벼워지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양쪽에 밀봉할 수 있는 통을 놓고 통이 있어. 한쪽에 뚜껑을 열고 알코올을 좀 떨어뜨리고 뚜껑을 잠궈. 그러면 여기서는 좀 있으면 알코올이 딱 떨어지면 알코올을 쭉 짜넣었으니까 이쪽이 무거워졌겠죠. 그리고 잠궜지. 여기서 증발이 다 되더라도 이게 균형이 다시 맞춰진다, 안 맞춰진다? 안 맞춰진다는 거죠. 왜? 어차피 그 통 안에는 뭐가 들어있다? 알코올 입자들이 그대로 들어있으니까. 알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조심을 해야 된다는 거지. 오케이? 자, 그러면
형태가 변할 때 변하는 건 뭐가 있을까요? 여기에 지금 뭐가 변하는지 적혀 있었잖아. 뭐? 분자 배열. 특히 여기 있네. 그리고 거리 때문에 분자와 분자 사이에 인력이 변합니다. 특히 입자와 입자 사이 거리의 변화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게 바로 뭐다? 가장 잘 변하는 게 부피 변화예요. 가장 잘 변하는 게 부피의 변화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기서 인력의 변화 때문에 나타나는 게 입자 운동이 변해요. 자, 일단 요거 빨리 필기. 하고 난 뒤에 변하는 것만 따로 설명을 더 해줄게요. 우리가 지난번에 입자 모형이라는 걸 배울 때 세상의 모든 물질은 입자와 빈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했었다. 그죠? 즉 뭐다? 특히 이 빈 공간에 대해서 그래서 입자 간의 거리가 증가하는 것은 결국 빈 공간이 증가하는 것이고 빈 공간이 증가하는 것은 부피가 증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체, 액체, 기체에서 어느 쪽이 가장 크게 된다? 아까 우리 그 입자 모형 그림 생각해 보세요. 어느 쪽이 제일 크게 된다? 그렇죠. 고체와 액체와 기체에서 기체가 압도적으로 더 크게 된다는 거죠. 맞지? 근데 좀 딱 하나가 예외입니다. 원래 과학에는 예외가 있어서 재밌는 거잖아. 그지? 뭐가 예외게? 바로 물이 예외예요. 자, 참고로 물의 경우는요. 요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물과 얼음을 비교했을 때 얼음인 고체가 여기서 고체라는 건 뭐죠? 얼음이죠. 얼음. 액체라는 건 뭐? 물이죠. 얼음이 물보다 10% 정도 부피가 큽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해 보면 초딩의 절반을 코로나로 보냈죠. 그지? 4학년, 5학년, 6학년 코로나로 보낸 거 아니야. 그래서 소풍이라는 걸 별로 많이 못 갔죠. 맞지? 선생님 어릴 때는 소풍을 갈 때 꼭 챙겨야 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당연히 김밥 도시락 챙겨야 되고 과자도 챙겨야 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얼린 음료수였어. 왜? 소풍을 가는 장소에는 가게나 편의점이 잘 없었거든, 옛날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소풍을 간다 그러면 이 부군이면 어디를 예를 들면 좋을까? 그래, 저기 다대포를 가면 다대포에 가게 많은 데를 가는 게 아니라 저기 다대포 해수욕장에 가면 그거 있죠. 저기 갈대밭 그 탐방로 제일 끝에 가면은 뭐 생태공원, 생태습지공원 이래 그냥 텅 빈 모래밭 공터 있잖아. 그런 데로 소풍을 가는 거야. 그럼 주변에 가게가 있어 없어? 뭐 없죠. 근데 거기서 놀러 갔는데 덥잖아. 놀고 하면 덥잖아. 그러면 시원한 음료를 마실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된다? 조금이라도 시원하게 점심때 음료수를 마시려면 밤에 음료수를 얼려가야 되는 거야. 근데 문제는 바로 이거죠. 음료수를 얼리면 어떻게 된다? 혹시 얼려본 사람? 음료수 사다가 냉동실에 얼려본 사람? 얼려봤지? 어떻게 돼? 부풀어 올라서 가끔씩 터지기도 하죠. 선생님 어릴 때 제일 맛있는 간식거리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그 마시는 야쿠르트 있죠. 그 살색. 요즘은 아예 그거 얼려 먹으라고 거꾸로 통 디자인돼서 나오던데. 냉동실에 그거 얼려가지고 거꾸로 뒤집어가지고 이빨로 물어 뜯어가지고 그거 뜯어서 먹는 그게 맛이었거든. 얼린 거 먹는 거 샤베트처럼. 근데 항상 그게 가끔씩은 얼어서 터진단 말이야. 그래서 막 냉장고 엉망진창 만들었다고 부모님한테 혼나고 그랬어요. 선생님도 어릴 때. 왜 그렇게 된다? 바로 이거죠. 10% 정도 부피가 커집니다. 그리고 그 비밀은 누구나 다 아는 애니메이션에 나옵니다. 오, 나온다. 오. 그쵸. 겨울왕국에 엘사가 가출해가지고 집 짓는 장면이 나오잖아. 산꼭대기에. 방바닥이 몇 각형이던가요? 기둥은 몇 각형이었게? 팔각형 아니고 육각형. 까비. 그 우리 물 분자들 있잖아요. 보통 우리가 물 분자를 그리면 요렇게 많이 그리잖아. 요렇게 해서 약간 분자가 얘네들이 이렇게 살짝 꺾여 있는 요런 형태가 나오는데 물의 경우는 이런 구조적 특징 때문에 실제로 물 분자들이 요렇게 육각형 형태의 벌집 모양 구조를 만들게 돼요. 물이 얼어서 얼음이 될 때. 물이 얼어서 얼음이 될 때는 이렇게 분자들의 입자 배열들이 이런 육각 형태의 벌집 구조가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벌집 구조를 만들면 가장 큰 특징이 뭐냐? 여기에요. 바로 그 내부에 빈 공간이 열립니다. 이것 때문에 부피가 커지고요. 이것 때문에 밀도가 작아지고요. 이 밀도가 작아지기 때문에 얼음이 되었을 때 바로 얼음은 위에서부터 얼게 되는 아주 특별한 물질이 되는 거예요.
얼음만 그래요. 얼음만. 기체가 되는 거는 부피가 다 커지는 건 다 똑같아. 근데 어떻게 된다? 일반적인 물질은 액체가 고체가 될 때, 아까 우리 그 분자 구조 생각해 봐봐요. 고체는 빈 공간이 거의 없었고 액체는 사이사이에 빈틈이 골고루 있었지. 그게 없어지니까 원래는 부피가 줄어야 돼요. 부피가 줄어들면 질량은 그대로인데 부피가 줄어들면 밀도가 커지잖아. 그럼 원래 가라앉아야 돼. 그래서 밑에서부터 굳어 올라온단 말이야. 그런데 딱 하나 누구는? 물은 상태가 변하면 위에서부터 옵니다. 오케이? 실제로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초딩 때 혹은 그 이전에라도 경험해 본 적이 있을까 모르겠는데 양초 만들기, 비누 만들기, 혹은 이제 며칠 뒤면 발렌타인데이죠. 수제 초콜릿 만들기. 딱 해놓고 초딩들 용이 있죠. 얼초라고. 그거 처음에 사서 만들면 꼭 아이들이 부모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왜? 뒷단에는 가득 채웠지. 틀에. 근데 아침에 굳은 거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가운데가 쑥 들어가 있잖아. 맞죠? 맞아 안 맞아? 맞지? 난 분명히 꽉 채웠는데 마치 아빠가 밤에 나 잘 때 와가지고 막 핥아먹은 것처럼 가운데가 쑥 들어가 있잖아. 그래갖고 부모님 원망해본 적 있어 없어? 솔직히 있죠. 거기다 그 어린이들 안 만들고 빨아먹지 않아요. 아니 우리 애는 만들어 먹더라. 완전히 절반이 없어지는데. 그러니까 아니 말고 자체가 절반이 사라졌어. 그러니까 분명히 꽉 다 채웠는데 반이나 없어진 건 누가 먹은 거고 혹시 집에 형 있냐? 범인은 밝혀진 겁니다. 내가 말 안 했다. 절반이나 사라졌으면 범인은 그 안에 있는 겁니다. 야, 혹시 다른 의견을 제시할 사람? 없죠? 별로 맛없어. 부모님 입장에서 맛없어. 범인은 그 안에 있는 겁니다. 멀리 있지 않을 거야. 그 부피가 쑥 들어가잖아요. 양초 같은 거, 초콜릿 같은 거. 아무리 열심히 잘 만들어도 가운데가 쑥 들어간단 말이야. 왜? 우리가 짤 때는 액체였잖아. 그리고 걔가 얼면서 입자간 거리가 좁아지면서 쑥 가라앉는단 말이야. 근데 집에 얼음은 얼음틀에 물 부을 때 물이 좀 작은데도 심지어 거기서 증발도 더 합니다. 어느 동안도 증발해요. 그래도 어떻게 된다? 얼음이 물보다 더 부피가 커지죠. 그것 때문에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 현상 때문에 뭐도 가능하냐? 요런 세숫대에 이렇게 이제 물이 이렇게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빙산의 일각이다라고 하는데 여기에 진짜 커다란 얼음 덩어리를 넣어 놓으면은 물 위에 조금 나와 있고 물 밑에 이렇게 얼음 덩어리가 크게 있잖아. 여기 물 위로도 이렇게 삐져 나와 있죠. 맞지? 만약에 이 상태에서 물을 찰랑찰랑하게 만들었어요. 컵에 물을 가득 담고 얼음을 띄운 상태로 물을 채워서 가득 담았어. 이 상태에서 이 얼음이 다 녹으면 물이 넘치게 안 넘치게? 이거 많이 물어보잖아 과학책에서. 자 한번 물어보자. 넘칠 것 같다 오른손 넘친다 오른손 안 넘친다 왼손. 하나 둘 셋. 안 넘친다 둘 넘친다 하나. 안 넘칩니다. 왜 안 넘칠까요? 그러게요. 자, 여기 밖에 빠져나온 얘가 10분의 1이에요. 실제로. 여기가 10분의 9고. 무슨 소리다?
이 얼음이 녹으면 삐져나온 만큼 줍니다. 그럼 딱 요 공간에 찰 만큼의 물로 바뀌어요. 그래서 안 넘쳐요. 대신에 그건 있다. 진짜 얼음을 큰 걸 넣었어. 얼음이 여기 지금 바닥에 떠 있잖아. 근데 커다란 얼음이라서 이렇게 얼음이 바닥에 붙어 있어. 이 경우는 어떻게 될 수도 있다? 넘칠 수도 있습니다. 운 좋게 안 넘칠 수도 있겠지만 바닥에 완전히 바싹 붙어 있을 정도만큼 큰 얼음이다. 이건 넘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북극에 뭐 지금 빙산이 녹고 있다, 북극곰을 살려주세요, 막 그런 캠페인들 본 적 있죠? 맞지? 실제로 빙산이 녹고 있어요. 하지만 북극에 있는 얼음이 녹는다고 바닷물의 해수면이 올라오나? 그건 아니에요. 왜? 북극에 있는 얼음들은 대부분 물 위에 떠다니는 얼음이니까. 대신에 어디에 있는 얼음이 녹으면? 그치, 남극의 얼음이 녹으면 해수면이 어떻게 된다? 올라옵니다. 왜? 남극은 뭐가 있다? 대륙 위에 있는 빙하니까. 땅 위에 얹어 있으니까 바닥에 붙어 있는 얼음하고 똑같은 거야. 알겠어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알겠죠? 이런 것도 한번 같이 들어보는 게 좋겠다 싶어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됐지? 자, 그럼 물어보자. 아까 여기 책에 보니까 금속 활자 이야기가 나왔는데, 전 세계 최초의 금속 활자본과 목판 인쇄본이 우리나라에 있죠? 맞지? 그 금속 활자는, 자, 원래 내가 원하는 것보다 크게 만들어야 된다, 딱 맞게 만들어야 된다, 작게 만들어야 된다. 정답은? 맨 처음에 틀을, 그 금속을 녹여서 부어 넣는 틀을 크게 만든다, 딱 맞게 만든다, 작게 만든다. 어떻게 틀을 만드냐면 그 나무 있죠? 나무에 글자를 새겨. 찍어야 되는 글자를 반대로 적어 놓은 그거를 새겨요, 나무에. 그거를 흙에다가 이렇게 꾹 눌러, 찰흙에다가. 찰흙이나 모래 이렇게 꾹 누르고 딱 빼면 어떻게 돼? 글자 자리가 이렇게 움푹 패이겠지. 거기에 쇳물을 부어 넣으면 그게 딱 굳어 나온 걸 이제 조금씩 다듬어서 마무리 지으면 활자가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그렇게 해서 만든 그 틈은 원래 내가 원하는 크기보다 더 크게 해야 되죠. 왜? 크게 된 칸에 쇳물을 부어 넣어서 얘네들이 고체로 굳으면 크기가 어떻게 된다? 맨 처음에 자리가 잡힌 크기보다 줄어들면서 굳겠지. 알겠죠? 이런 것들도 문제에 나오면 적응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부피가 변하고 하나 더. 자, 마무리 설명입니다. 고체는 규칙적이고 불규칙적이었고 매우 불규칙적이었죠? 맞지? 이걸 여러분들한테 예로 들자면 그거예요.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체육 시간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중학교에 체육 시간이 되면 어떻게 하느냐? 학교에서 특별히 가르쳐 줘야 되는 내용이 있는 날 말고 없는 날은 딱 이제 체육 시간 종치면 이제 옷 갈아입고 운동장에 나가죠? 종치자마자 반장이 줄 세워서 운동장을 한 바퀴 뛰어요. 천천히. 그러고 돌아와서 딱 모여 있으면 양팔 간격으로 서로 간격 띄워가지고 맨손 체조하고 딱 모이잖아. 그럼 이제 체육 선생님이 그때쯤에 맞춰 딱 나와요. 그래서 인원 체크를 쭉 하고 좁은 간격에서 맨손 체조해, 양팔 간격에서 맨손 체조해. 양팔 간격이죠. 좁은 간격에서 맨손 체조하면 어떻게 되는데? 부딪히죠. 싸움 나죠. 그러면 좁은 간격에서는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정도가 어느 정도인데?
제자리에서 꼼지락대기. 팔꿈치로 옆에 놈 찌르기. 발가락으로 앞에 놈 신발 뒤에 흙 집어넣기. 몰래 손 뻗어서 내 앞에 놈 뒤통수 때리고 아닌 척하기. 맞죠? 이런 거밖에 안 되지. 근데 양팔 간격이 되면 맨손 체조 정도 할 공간이 나오죠. 그럼 양팔 간격인 간격에서 축구나 야구, 피구를 하면 어떻게 돼? 살인 나죠, 그러면. 맞지? 맞죠? 그래서 축구나 야구를 하려면 그 원래 필요한 만큼의 경기장이 필요한 거다. 그지? 왜? 운동을 어떻게 해야 되니까? 매우 활발하고 과하게 해야 되니까 큰 공간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봐봐. 고체, 액체, 기체에서 부피 변화 못지않게 얘네들은 제자리 진동 운동을 하게 됩니다. 고체는. 액체는요, 진동과 위치 교환이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뭐가 된다? 흐른다라는 성질이 나오는 거야. 기체는 말 그대로 공간에 규제받지 않는 매우 자유롭고 매우 활발하게 운동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가능하다? 얘도 흐른다라는 설정이 가능한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봐봐. 우리가 고체를 가열한다. 가열한다라는 말은 내가 에너지를 넣어준다는 소리지. 내가 가열했으니까 에너지를 줬으니까 운동이 더 활발해져서 액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봐봐. 좁은 간격에서 운동을 막 활발하게 하려면 옆에 애랑 부딪히잖아. 그러면 성가시죠.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내가 활발하게 운동하기 위한 만큼 공간이 필요하잖아. 가열을 했을 때 상태가 변하고 부피가 변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얘가 원래 그 상태에서 운동을 할 수 있을 만큼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조금씩 간격을 멀게 한다는 거야. 그러다가 너무 운동이 활발해져서 고체 상태에서 해야 되는 진동보다 더 활발한 운동을 하게 되려고 하다 보면 배열이 불규칙적이 되고 간격이 멀어지고 인력이 약해져서 액체가 되는 거야. 알겠어요? 그럼 액체에서도 운동을 계속 열 에너지를 어떻게 해주면? 가해주면. 즉 여기서도 가열하게 되면 운동이 더 활발해지겠지. 맞지? 그러다가 액체가 유지하는 그 인력의 한계를 넘어서 버리면 서로 끌어당기는 힘 없이 각자 지 맘대로 날아다닐 거 아니야. 그렇게 되면 뭐가 된다? 기체가 되는 거야. 이해가 돼요? 그러면 막 활발하게 운동하는 기체를 냉각시키면, 억지로 에너지를 뺏으면 막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로 막 활발하게 날아다녀야 기체인데 얘한테 에너지를 뺏들어. 그러면 그만큼 운동을 못해. 그럼 어떻게 된다? 운동이 좀 천천히 움직이겠지. 그러다 보면 입자와 입자 사이에 뭐가 다시 작용한다? 인력이 작용하는 범위 안에서 움직이려고 하다가 액체가 되는 거야. 걔한테서 에너지를 더 뺏들면 더 에너지를 뺏들면 자리 바꾸기도 못할 만큼 인력이 더 강하게 작용하겠죠. 그럼 지네들끼리 뭉쳐져서 그대로 굳을 거 아니야. 그럼 뭐가 된다? 고체가 되는 거야. 그 차가운 음료를 사 마시면 마시다가 이렇게 내놓으면은 이런 컵 표면에 물방울이 맺히잖아요. 그건 어떻게 된 거다? 공기 중에 있던 수증기들이 막 활발하게 운동하다가 차가운 표면에 갔다가 에너지를 뺏겨서 거기 들러붙어 버린 거야. 근데 얘만 붙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된다? 딴 놈들도 자꾸 그 부분에서 에너지를 뺏겨서 들러붙는 거야. 이게 뭐다? 우리 지난주에 이야기한 거잖아. 뭐? 응결. 응결이 바로 뭔데요?
기체가 액체로 바뀌는 액화 현상이잖아. 알겠어요? 알겠지? 그러니까 지난주에 이야기했잖아. 온도가 높으면 증발이 잘 되죠. 온도가 차가우면 응결이 잘 되고. 왠지 알겠죠? 연결이. 자, 여기까지 연결해서 필기를 해 주시고요. 지금 뭐 하시냐면 일단 59쪽, 60쪽도 한번 풀어봐 주세요. 자, 마지막 심화 설명을 할게요. 스케이트 타본 사람. 얼음판에서 타는 스케이트. 아니면 썰매. 눈썰매. 눈썰매 타본 사람. 스키, 스노보드. 뭐? 스노보드. 이씨, 나도 못 타봤는데, 그거는. 너는? 스키. 자, 스키나 스노보드, 스케이트, 썰매, 눈썰매 공통점이 뭔지 알아요? 타고 나서 스키나 스노보드 밑바닥을 보면 촉촉하니 젖어 있죠. 맞지? 그래서 물 스며들지 말라고 거기 라카칠 돼 있고 그렇단 말이야. 그지? 왜 젖느냐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리고 이 설명 때문에 이 설명에서 물하고 다른 물질의 차이점을 찾을 수 있는 겁니다. 바로 뭐냐면 이거는 진짜 여러분들 완전 심해요. 원래 중등에서 아니 고등에서도 안 나오는 내용이긴 합니다만 근데 알고 있으면 좋은 거라서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어떤 물질의 상태를 결정하는 건 온도 말고도 하나가 더 있습니다. 바로 압력입니다. 일반적으로 압력과 온도에서 각각의 물질은 해당 압력, 해당 온도에서 가장 자신이 편한 상태를 유지하려고 해요. 그것을 그림으로 나타낸 게 상평형도입니다. 일반적으로는 고체, 액체, 기체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요래요. 그래서 여기서 예를 들어서 요 선이 일기압이다 라고 한다면 우리가 다음 주에 배울 내용이긴 한데 요 지점이 바로 뭐냐면 녹는 점인 거야. 일기압에서 요 온도를 지나면 액체가 되는 거죠. 이해가 되지? 그리고 이 온도를 지나면 여기가 끓는 점이 돼. 근데 봐봐. 녹는 점보다 높은 액체의 상태이긴 하지만 얘를 압력을 높이면 무슨 상태로 넘어가죠? 고체가 되지. 이게 대부분의 물질들이에요. 아까 우리가 잠깐 내가 예를 들어줬던 그거 있었죠. 전분 섞은 물. 순간적으로 압력을 빡 가하면 입자들의 결정 배열 형태가 무슨 형태가 되면서 고체 형태가 되면서 고체처럼 딱딱해진다 그랬잖아. 그게 요거 때문인 거예요. 근데 이게 일반적인 물질이에요. 근데 아까 내가 뭐라 그랬게? 예외가 하나 있다 그랬죠. 뭐? 그렇죠. 물의 경우는요. 자, 어떤 선이 어떻게 다른지 잘 보세요. 요렇게 됩니다. 여기서 고체, 액체, 기체가 되는 거고 동일하게 어떻게? 여기가 일기압이라면
요 선이 일기압선이라면 바로 뭐라고 볼 수 있다? 요 점이 몇 도? 0도. 녹는 점이니까. 여기가 몇 도? 물 몇 도에서 끓어요? 그쵸. 여기가 100도. 여기가 끓는 점이야. 높은 산에 올라가면 밥이 덜 익는다 그랬죠. 그런 말 들어본 적 있지? 처음 들어봐? 요즘은 사실 등산하면 밥을 못 해먹잖아요. 산에서는 지정된 캠핑장이나 지정된 대피소에서만 밥을 조리를 할 수 있잖아. 그런데 실제로 높은 산에 올라가면 그거만큼 어떻게 된다? 압력이 낮아지죠. 그럼 압력이 낮아진 온도를 볼까요? 끓는 점이 어떻게 된다? 낮은 온도로 바뀌어갔죠. 맞지? 그러니까 물이 끓긴 끓어요. 끓는데 100도보다 낮은 온도에서 끓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밥의 열이, 쌀의 열이 제대로 간다 안 간다? 제대로 못 가니까 제대로 덜 익는 거죠. 여러분들 가끔씩 친구들하고 편의점에서 사발면 먹는다고 줄 섰다가 네 번째, 다섯 번째 되면은 난감해지죠. 어떻게 돼? 친구들하고 사발면을 우르르 놀러 편의점에 갔어. 사발면 하나씩 들었어. 뜨거운 물을 봤는데 4등, 5등이다. 아이씨, 망했죠, 지금. 왜? 온수기에서 물을 짜는데 물이 미지근해. 면이 익어, 안 익어? 안 익잖아. 불기만 하잖아. 맞죠? 그렇게 된다고. 그래서 끓는 점이 낮아지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어떻게 한다? 뚜껑에 돌을 얹어 놓고 나서 압력을 올리는 거지. 압력밥솥으로 밥을 하면 맛있다? 왜? 압력이 올라가니까. 온도가 더 올라가서. 뭐 이런 말이 있어요. 특히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부산 사람이기 때문에, 물론 선생님도 부산 사람입니다. 선생님 태어나기로 부산에서 태어났고 군대 빼고는 다 부산에 살았어요. 너희들이 정말 잘 모르는 노하우, 눈싸움. 스키장이나 이런 데 놀러가서 혹은 저기 북쪽에 좀 추운 동네에 친척집에 갔을 때 눈싸움 한다고 눈을 뭉쳐서 던지는데 안 던져지죠. 날아가다 막 다 흩어지지. 비법을 알려 드릴까요? 혹시 2월 달에 한 번 더 놀러 갈 수도 있잖아. 눈을 뭉쳤지? 힘을 빡 주는 거예요. 봐봐. 눈덩어리에서, 자, 여기입니다, 여기. 눈덩어리에서 힘을 빡 주면 뭐가 된다? 액체로 넘어가죠. 그럼 녹아요. 아까 여러분들 스키나 스노보드 타면 바닥이 어떻게 된다고 촉촉해진다 그랬지? 너희들이 스키나 스노보드 바닥으로 압력을 전달했잖아. 그러면 그 부분에 그 보드가 닿여 있는 부분에 눈이 녹은 거예요. 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물기 때문에 미끄러지는 거라고. 스케이트도 스케이트장 가면 타다가 한 번씩 그 정빙한다고 얼음 간다고 나가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때가 그거야. 하도 사람들이 많이 타서 얼음도 패이고, 그 패이는 게 사실은 왜? 스케이트 날이 압력이 크잖아. 그럼 거기가 녹아버리는 거야. 그게 녹았죠? 꽉 누르면 녹지. 살짝 힘을 풀면 어떻게 될까? 다시 얼어요. 다시 꽉 누르면 다시 녹아. 힘을 살짝 풀면 다시 얼어. 이거를 두세 번 반복하잖아? 그럼 어떻게 된다? 눈덩어리 표면이 저기 해운대 가면 그거 파는데 타오르라고 당과라는 걸 팔아요. 당과라는 거. 과일에 설탕 시럽 묻혀서 굳혀놓은 거. 그 설탕 껍데기, 설탕 시럽이 굳어서 사탕처럼 되잖아. 얼음이 마치 그렇게 눈덩어리 표면에 얼음이 코팅이 돼요. 꽉 눌렀다 뗐다를 몇 번 반복하면. 그러면 그건 어떻게 된다? 날아가는 동안 흩어진다, 안 흩어진다? 안 흩어지지. 얼음 코팅이 된 거니까. 빵 맞으면 아파요. 근데 이거를 너무 많이 하면 다쳐. 속에까지 얼으니까. 근데 적당히 하잖아? 빵 맞으면 아 하는데 그 순간 얼음 코팅이 팍 깨지면서 눈이 팍 터져. 돌멩이 넣은 거 아니야 하는데 아니죠. 그냥 눈이 팍 터지고 없어. 적당히 눌러서 코팅만 해주면 돼요. 꼭
꾹꾹 다져야지. 알겠어요? 그 비닐 장갑 끼고 꾹꾹 다지면 뭉쳐진다 진짜. 네, 팍팍 해보세요. 좋은 거 가르쳐준다, 그지? 눈 안 오는 지역에서 왔다고 눈싸움에 지지 말고 화끈하게 싸우고 오도록. 요게 그 비밀. 요 선이 다르잖아. 맞죠? 기울기가 다르지. 이것 때문도 사실 있다는 거죠. 뭐 압력이 높으면 빈 공간이 있는 얼음보다는 빈 공간이 상대적으로 적은 물이 더 편하다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이런 거 가능합니다. 그 커다란 얼음 덩어리 있죠. 커다란 얼음 덩어리에 요 철사를 요렇게 디귿자로 건 뒤에 여기에 무게추를 양쪽에 매달잖아. 그럼 어떻게 된다? 철사가 얼음을 그대로 관통합니다. 재밌는 거, 얼음은 쪼개질까요? 안 쪼개질까요? 추운 데서는 안 쪼개져요. 철사가 닿은 부분은 녹겠지. 그러면 녹은 만큼 철사는 더 내려가겠죠. 하지만 그 녹아있는 물은 그 위에서 다시 어떻게 된다? 얼죠. 그래서 철사가 쭉 관통해요, 얼음은. 하지만 얼음은 쪼개진다, 안 쪼개진다? 안 쪼개집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가 좀 따뜻한 데면은, 물이 다시 얼지 못할 만큼 따뜻한 데라면 어떻게 된다? 그치, 쭉 녹으면서 이 철사 타고 물이 흘러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 그대로 두동강, 댕강 잘려. 아시겠죠? 자, 요런 내용까지 더 가르쳐 드렸고요. 다음 주 수업 안내. 다음 주는 여러분들 64쪽부터 저기 69쪽까지 풀어오시고요. 다음 주는 마칠 때 테스트 칠게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그 다음 주 내용을 보시면 알 건데 오늘 우리 상태 변하는 거 배웠고 여기서 가열 냉각 이야기를 들었잖아. 요 내용이랑 연결해서 그 다음 내용을 배우는 게 있어요. 그거와 관련해서 다른 이야기들을 배우고 그 전체 내용을 합쳐서 우리 그때 1학기 책 끝날 때쯤에 문제 왕창 풀었던 거 기억하죠? 그렇게 해서 단원 테스트를 칠게요. 오늘 거, 다음 주 수업한 거 합해서 그 수업 마칠 때쯤에 테스트를 좀 길게 칠게요. 알겠지? 응? 오늘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